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개미를 읽고 흠뻑 빠졌습니다. 그 다음 수년이 지나서 읽은 책은 뇌였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마주했습니다. 지금 제가 베르나르의 책을 마주했다고 하지 않고 베르베르를 마주했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주인공인 가브리엘 웰스가 소설의 가상 속 인물이 아니라 베르베르 그 자신, 작가 본인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브리엘 웰스인데 직업이 베르베르처럼 작가입니다. 이 책은 누가 날 죽였지? 라는 강력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작가인 가브리엘 웰즈는 꿈에서 그 문장을 만났고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쓸 소설의 첫 문장으로 확정합니다. 일단 이야기의 포문을 열면 그 뒤로 독창적인 줄거리는 따라붙게 되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상태로 집을 나섭니다. 누가 날 죽였지? 이건 가브리엘 웰즈가 자신이 쓸 소설의 줄거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브리엘 웰즈의 소설 속 인물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웰즈는 죽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아무 전조 증상 없이 심지어 죽는다는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간밤에 독극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결국 누가 날 죽였지라는 이 질문은 그 가브리엘 웰즈가 쓰는 소설 속 주인공의 질문이 아니라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쓰는 소설 속 주인공의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가브리엘 웰즈이기도 하기 때문에 웰즈는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베르베르의 소설은 웰즈의 소설이기도 할 테니까요. 자꾸 가브리엘 웰즈와 베르베르를 동일시하는데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가브리엘 웰즈도 작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유는 가브리엘이 생전에 어떤 문학평론가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좋은 작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데 가브리엘이 말하는 주장이 베르베르의 주장처럼 여겨집니다. 베르베르는 프랑스 작가이지만 프랑스에서보다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서 인정받는 작가죠. 다시 말해 프랑스에서는 작품성을 높게 평가받지 못하며 어떤 류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르베르는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작품이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문학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진정한 비평가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견해를 가브리엘의 입을 통해서 반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베르가 쓴 책 중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르베르가 쓴 다른 소설에서도 그 책이 인용되어서 나오고 있죠. 이 책 죽음에서도 여기저기 여러 부분들이 인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저자를 에드몽 웰즈라고 해놓긴 했지만 진짜 저자는 베르베르죠. 그런데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인 리시와의 대화에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드몽 웰즈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나빠 특이한 건 무조건 적어 놓으셨대요. 사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긴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나는 백과사전 중에서도 특히 영성을 다룬 제12권의 내용을 소설에 끌어다 썼어요. 가브리엘이 백과사전을 끌어다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설에 끌어다 쓴 건 베르베르 그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인공 가브리엘 웰즈가 베르나르 본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목차가 나오기 전에 책머리에 베르베르가 쓴 글을 보면 전생, 미래, 영혼의 세계에 대해 안내해준 영매를 언급해 놓았고 그리고 책 뒤에 감사의 말에서도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켜준 또 다른 영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할아버지의 연명치료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그렇게 영혼과 영혼의 세계, 삶과 죽음이 이 책의 화제입니다. 막연한 상상에 의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을 자신의 신념을 담아서 자신이 세상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책은 2권입니다. 1권의 내용은 제1막 놀라운 발견, 2막 일대 변화입니다. 일대 변화는 1권에서 2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2권에서는 제3막 드러난 비밀로 마무리가 됩니다. 1권 놀라운 발견에서는 가브리엘 웰즈가 자신이 죽은 줄 몰랐다가 27살의 아름다운 여성 영매
리씨 필리피니를 만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영매인 리씨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둘은 서로 뭉치기로 합니다. 가브리엘은 영혼이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방불명된 리씨의 애인을 찾아주기로 하고, 리씨는 가브리엘을 죽인 범인을 수사해서 찾아주기로 합니다. 가브리엘을 죽인 용의자는 4명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사브리나 덩컨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그를 질투한 쌍둥이 형 토마 웰즈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자신이 주로 책을 내던 출판사의 편집장 알렉산드르 드 발랑브레즈입니다. 가브리엘이 얼핏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내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 용의자는 자신과 논쟁을 벌였던 문학 비평가이자 작가인 무아지입니다. 각각은 모두 가브리엘을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가브리엘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리씨의 애인은 어디 있을까요? 2부에서는 그 수사 과정과 함께 영혼 세계와 영혼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려집니다. 더불어 가브리엘의 할아버지가 영혼으로 등장하는데 가브리엘 웰즈가 영혼 세계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3부 드러난 비밀에서 드디어 모든 내막이 드러납니다. 이 책의 특징과 생각할 거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과 영혼 세계에 대한 그럴듯하고 치밀한 설정입니다. 영혼 세계에 대한 설정이 그럴듯하게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매인 리씨가 가브리엘 웰즈, 영혼이 된 가브리엘 웰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더 이상 물질에 작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죠. 물론 영혼들끼리는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대기가 날아오는 운석이나 태양 복사율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듯 우리 육체도 오라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오라에 구멍이 뚫려 감응력이 생기면 산자의 육체에 떠돌이 영혼이 접근할 수 있죠. 지구가 대기 덕분에 우주의 물질로부터 보호되는 것처럼 육체도 오라가 있어서 떠돌이 영혼들로부터 보호된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잠이 들면 오라가 엷어지면서 구멍이 뚫리기도 하는데 그때 영혼들이 생각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설정도 나오고, 술이나 마약으로도 오라가 뚫리는데 그때 영혼들이 뇌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유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을 불러내서 대화를 하는 신령회에 대한 오래전의 전설 같은 이야기도 가십거리로 등장하는데 빅토르 위고가 영혼과 대화했다는 설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또 주목할 만한 두 번째는 웨일다잉에 관한 고찰입니다. 가브리엘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할아버지는 연명치료를 받다가 정말 힘들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뒤에 환생도 하지 않고 영혼으로 육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 웰다잉을 생각하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웰즈에게, 가브리엘 웰즈에게 하는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에 입원하니까 사는 게 아니더구나.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니 욕창이 생기고 폐에 물이 차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다가 나중에는 요도 카테터를 몸에 삽입했지.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어. 병원에서 재발을 막으려고 내 발목과 손목을 묶어 놓았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해 내 할미한테 죽게 내버려 두라고 애원했어. 하지만 담당의는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자신했고 마그달레나는 내 뜻과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허락했단다. 멈추는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과연 진보일까? 거지라면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하지. 나는 몸이 묶인 채 꼼짝도 못했어. 손발이 묶인 채 화끈거리는 등을 침대에 붙이고 온종일 누워만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그런 나를 내려다보면서도 내 할미는 여보, 꼭 나을 테니 걱정 말아요. 최고의 의사들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최악의 의사들을 만나지 못한 게 한스러웠어. 정말이야. 손에 묶인 가죽끈을 풀어 의사들의 목을 조르고 싶었단다. 라디오를 듣는 게 하나뿐인 낙이었어.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창을 통해 내 몸 못지않게 세상도 퇴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온종일 들려왔지. 내 몸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면 간호사가 와 스펀지에 소독약을 묻혀 대충 닦아주고 갔어. 하라비는 젊은 나이에 자다가 죽은 너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건 진심이야. 너는 노화라는 점진적인 피폐의 과정을 겪지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내 일생을 형벌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됐잖니. 하라비는 그렇게 3년을 살아있었어. 윗사람들과 동료들 앞에서 나 같은 쓰레기를 삶에 묶어두는 재주를 자랑해 보이는 멍청한 의사놈 덕에 말이야. 내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분노가 응축된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지. 마누라라는 마귀 할멈이 꽃을 들고 병실에 들어오면 깨물려고 달려들기 일쑤였어. 그러던 어느 날 한쪽 손목에 묶인 가죽끈이 평소보다 헐거운 걸 발견하고 손을 뺐어. 양손을 차례로 빼고 나서 발목에 감긴 끈도 풀어버렸지. 그러고는 내 몸과 연결된 줄과 호스를 모두 뽑아버린 다음 바닥으로 몸을 날렸는데 가벼운 상처만 나고 말더구나. 그래서 몸을 질질 끌면서 바닥을 기기 시작했지. 다리로는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그 축복받은 날의 기억이 생생하단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서랍장을 기어 올라가 창턱에 앉았어. 즉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내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 마누라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도발적으로 치켜 올리고 있었단다. 그렇게 내 영혼은 핏진해진 육신의 껍데기를 떠났단다. 죽음이 나를 번데기에서 꺼내 해방해줬던 거지. 떠돌이 영혼이 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도 됐지.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자신의 행복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기 마련이란다.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면 안 돼. 의사들에게는 더더욱. 저도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세 번째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AI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AI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산실이며 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사람 자체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죠. 가브리엘 웰즈의 출판사 편집장이었던 알렉산드르 드 빌랑브레즈는 가브리엘이 죽자 가브리엘의 모든 특징을 입력해서 AI 가브리엘 웰즈를 만듭니다. 가상의 가브리엘 웰즈가 그의 문체로 그가 쓸 법한 소설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AI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문학과 예술은 지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존엄성이 있는 것은 영혼 때문일 겁니다. 미래, 아니 현재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AI의 활용과 동행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번째, 영혼과 대화하는 기계가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브리엘 웰즈의 형 토마 웰즈는 네크로폰이라는 영혼들과 대화하는 기계를 발명합니다. 그것은 에디슨이 생전에 발명하려고 착수했던 그런 발명품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소설에서 그 기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계가 있다면 어떨 것 같은지도 생각해보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타로 이 책에는 에디슨, 코난 도일, 나폴레옹 등의 영혼들도 등장해서 쏠쏠한 재미를 안겨줍니다. 다섯 번째는 가브리엘이 삶과 죽음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후에 자신의 삶을 정의했을 때 어떻게 정의할 것 같으세요? 너무 까마득하면 현재, 지금으로서는 삶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책에서 모든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고 정리가 된 후에 영매였던 류씨가 가브리엘에게 이번 삶과 죽음에서 배운 것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가브리엘의 대답이 아주 멋집니다. 제가 그 대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삶은 짧기 때문에 매 순간을 자신에게 이롭게 쓸 필요가 있다. 둘째,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남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지는 것이다. 셋째,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는 도리어 우리를 완성시킨다.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대신 사랑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 5째, 만물은 변화하고 움직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억지로 잡아두거나 움직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6째,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삶은 유일무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완벽하다. 비교하지 말고 오직 이 삶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혼들이 등장하고 영혼의 세계가 육체의 세계만큼 대등하게 다뤄지는 이 구성이 어떤 분들은 생소하고 허무맹랑하며 현대과학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르베르는 이 책의 목차 앞에 책머리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상상하고 꿈꾸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멋진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서 굳이 흠을 잡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옥의 티를 말하자면 결론에서 가브리엘을 죽인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베르베르를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토론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제 첫 문장만큼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첫 문장만큼 멋진 이 책의 끝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린다. 나는 왜 죽었지?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신비로운 질문이 그에게 말을 걸어온다. 나는 왜 태어났지? 오늘 읽은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었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